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 깊이 있는 지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내일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성공의 법칙, 심지어 행복의 기준까지도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성공 공식이나 삶의 전략들은 이제는 달라진 시대의 파도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은퇴라는 삶의 중대한 과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와 곧 그 뒤를 이을 40대, 50대 분들이라면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더 깊고 울림 있는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 사회를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흔히 단군 이래 가장 축복받은 세대라고 불리곤 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누렸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현실로 만들었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의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의 경제적 풍요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최초의 세대라는 씁쓸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 간극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저성장, 인구, 그리고 재정난입니다. 다소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에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성장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고속 성장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경제라는 파이가 계속해서 커졌기에 모두가 노력한 만큼 자신의 몫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금리와 함께 움직입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낮은 시대는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 또한 힘을 잃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는 한정된 파이를 두고 여러 세대가 나누어 가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인구입니다.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현상은 바로 인구 이동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더 나은 인프라를 찾아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이는 지역 경제의 붕괴와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세대의 인구 이동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중요한 사회경제적 이슈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난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괜찮다고들 말하지만 위기는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과 십수년 전 60조 원 수준이던 국가부채는 이제 6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부채일 뿐 여기에 약 5천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까지 더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거대한 빚 위에 서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과 4에서 5년 전 80조 원대였던 복지 예산이 이제는 123조 원에 달합니다. 늘어나는 빚과 복지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의 어깨를 짓누르게 될 것이고 지금의 은퇴 준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의 노후 소득원은 명확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자녀가 있었습니다. 2011년까지만 해도 노후 소득원에서 자녀가 주는 용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4에서 5년 만에 이 수치는 급격히 하락했고 그 자리를 위태로운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녀들 역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더 이상 부모를 온전히 부양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는 은퇴 후에도 쉴 수 없고 어떻게든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국의 공식적인 은퇴 연령은 50대 초중반이지만 실제 생계를 위해 마지막까지 일하는 연령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70대 초반에 이릅니다. 문제는 그 일자리의 질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생계형 노년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 문제가 심각하지만 오늘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돈의 가치를 메워주고 어쩌면 돈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노후 준비의 다른 요소들, 바로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크게 두 가지, 외로움과 고립, 그리고 질병의 문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고립의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의 독거노인 비율은 23%에 달하며 이 수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노년기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평균 6명에 불과하다는 통계입니다. 2명도 채 되지 않는 것이죠. 사회적 관계망이 끊어진 노년의 삶은 자연스레 집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 결과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여가 활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무려 83%가 텔레비전 시청이라고 답합니다. 텔레비전은 가장 수동적이고 고립을 심화시키는 활동입니다. 여기에 65세 이상 인구의 75%가 운전을 하지 못해 이동권마저 제약받는 현실은 이들을 더욱 깊은 고립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고립은 곧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안 아픈 것이 돈 버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한국 노인 인구의 46%는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이 보편적이고 안 아픈 것이 특별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아팠을 때 기댈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겉보기엔 잘 갖춰져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팠을 때 전문가나 시설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무려 92%가 가족의 수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간병으로 인해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이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험은 머지않아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 자금의 공포입니다. 일본에서는 부모나 배우자를 간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40대, 50대, 간병 이직자가 600만 명에 달합니다. 한창 경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간병을 위해 퇴직하는 순간 중산층의 삶은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추락합니다. 심지어 가족에게 간병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회적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또한 초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은행을 믿지 않습니다. 이자가 거의 없는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현금을 집에 쌓아두는 것을 선호하게 된 것이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에 떠내려온 개인 금고들이 경찰서 뒷마당에 산처럼 쌓였던 사진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주인을 찾아 돌려준 금액만 우리 돈으로 3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사회가 성장을 멈추었을 때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연사회의 도래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사회라는 뜻이죠. 일본에서는 고독사라는 단어가 2010년 최고의 히트 신조어가 되었습니다. 죽은 지 한참 뒤에 백골 상태로 발견되는 비극적인 죽음이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도쿄에서만 한 해에 32,000건이 고독사가 발생했다는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무연사회의 공포 속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을 중심으로 묘지 투어라는 새로운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죽어서 들어갈 묘자리를 살아있을 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둘러보며 죽으면 우리 옆자리에 눕자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씁쓸하지만 이것이 관계가 단절된 사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의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그 해법을 3가지 행동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로 내려놓기, 친해지기, 그리고 나다니기입니다. 첫 번째, 내려놓기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오랫동안 부동산 불패 신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의 부동산은 더 이상 안전 자산이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큰 집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삶의 규모를 줄이는 다운사이징이 필요합니다. 60대, 70대 부부에게 40평대 아파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생활비를 아끼는 것을 넘어 우리를 짓누르는 부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투자 역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녀의 삶은 자녀의 것입니다. 내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명확한 선을 긋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친해지기입니다. 가장 먼저 친해져야 할 대상은 바로 가족입니다. 수십 년간 회사 인간으로 살아오며 가정에 소홀했던 남편들이 은퇴 후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혼란을 겪습니다. 이를 은퇴 남편 재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색한 관계는 갈등을 낳고 가정에서 소외된 남편은 사회적으로 위험한 폭주 노인이나 망주 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가족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유행하는 15분의 법칙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살지는 않지만 구기 식지 않을 거리, 즉 걸어서 15분 거리 안에 살면서 서로를 돌보는 방식입니다. 이는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가족 공동체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현명한 지혜입니다. 가족을 넘어 친구, 그리고 사회와도 적극적으로 친해져야 합니다. 특히 남성들은 은퇴 후 기댈 친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동네 공원에 나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관계를 맺는 공원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정과 어린이집을 한 건물에 합치는 것처럼 세대를 융합하려는 사회적 노력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지혜를 배우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활기 속에서 외로움을 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노후 자산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다니기입니다. 집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8,000개 이상 생겨난 협동조합의 상당수가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협동조합은 돈벌이뿐만 아니라 자아실현과 사회적 기여라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적은 돈을 벌기 위해 스트레스 받는 주변부 일자리를 전전하는 것보다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며 활동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훨씬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열심히 나다니다 보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동네 공원에 아이들의 놀이기구 대신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기구가 늘어난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풍경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는 곧 돈을 버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은퇴는 더 이상 돈만으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시대는 변했고 성공의 규칙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가치관에 얽매여 큰 집과 자녀의 성공에만 집착한다면 우리의 노후는 고립과 질병, 그리고 가난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용기를 내어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 친해지고 부지런히 밖으로 나다녀야 합니다. 돈의 부족함을 사람과의 관계, 건강한 삶, 그리고 사회적 보람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닌 삶의 풍요로움과 따뜻한 관계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 깊이 있는 지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내일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성공의 법칙, 심지어 행복의 기준까지도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성공 공식이나 삶의 전략들은 이제는 달라진 시대의 파도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은퇴라는 삶의 중대한 과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와 곧 그 뒤를 이을 40대, 50대 분들이라면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더 깊고 울림 있는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 사회를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흔히 단군 이래 가장 축복받은 세대라고 불리곤 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누렸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현실로 만들었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의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의 경제적 풍요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최초의 세대라는 씁쓸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 간극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저성장, 인구, 그리고 재정난입니다. 다소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에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성장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고속 성장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경제라는 파이가 계속해서 커졌기에 모두가 노력한 만큼 자신의 몫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금리와 함께 움직입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낮은 시대는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 또한 힘을 잃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는 한정된 파이를 두고 여러 세대가 나누어 가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인구입니다.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현상은 바로 인구 이동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더 나은 인프라를 찾아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이는 지역 경제의 붕괴와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세대의 인구 이동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중요한 사회경제적 이슈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난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괜찮다고들 말하지만 위기는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과 십수년 전 60조 원 수준이던 국가부채는 이제 6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부채일 뿐, 여기에 약 5천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까지 더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거대한 빚 위에 서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과 4에서 5년 전 80조 원대였던 복지 예산이 이제는 123조 원에 달합니다. 늘어나는 빚과 복지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의 어깨를 짓누르게 될 것이고, 지금의 은퇴 준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의 노후 소득원은 명확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자녀가 있었습니다. 2011년까지만 해도 노후 소득원에서 자녀가 주는 용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4에서 5년 만에 이 수치는 급격히 하락했고, 그 자리를 위태로운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녀들 역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더 이상 부모를 온전히 부양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는 은퇴 후에도 쉴 수 없고 어떻게든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국의 공식적인 은퇴 연령은 50대 초중반이지만 실제 생계를 위해 마지막까지 일하는 연령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70대 초반에 이릅니다. 문제는 그 일자리의 질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생계형 노년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 문제가 심각하지만 오늘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돈의 가치를 메워주고 어쩌면 돈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노후 준비의 다른 요소들, 바로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크게 두 가지, 외로움과 고립, 그리고 질병의 문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고립의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의 독거노인 비율은 23%에 달하며 이 수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노년기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평균 6명에 불과하다는 통계입니다. 2명도 채 되지 않는 것이죠. 사회적 관계망이 끊어진 노년의 삶은 자연스레 집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 결과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여가 활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무려 83%가 텔레비전 시청이라고 답합니다. 텔레비전은 가장 수동적이고 고립을 심화시키는 활동입니다. 여기에 65세 이상 인구의 75%가 운전을 하지 못해 이동권마저 제약받는 현실은 이들을 더욱 깊은 고립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고립은 곧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안 아픈 것이 돈 버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한국 노인 인구의 46%는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이 보편적이고 안 아픈 것이 특별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아팠을 때 기댈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겉보기엔 잘 갖춰져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팠을 때 전문가나 시설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무려 92%가 가족의 수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간병으로 인해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이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험은 머지않아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 자금의 공포입니다. 일본에서는 부모나 배우자를 간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40대, 50대 간병 이직자가 600만 명에 달합니다. 한창 경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간병을 위해 퇴직하는 순간 중산층의 삶은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추락합니다. 심지어 가족에게 간병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회적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또한 초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은행을 믿지 않습니다. 이자가 거의 없는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현금을 집에 쌓아두는 것을 선호하게 된 것이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에 떠내려온 개인 금고들이 경찰서 뒷마당에 산처럼 쌓였던 사진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주인을 찾아 돌려준 금액만 우리 돈으로 3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사회가 성장을 멈추었을 때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연사회의 도래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사회라는 뜻이죠. 일본에서는 고독사라는 단어가 2010년 최고의 히트 신조어가 되었습니다. 죽은 지 한참 뒤에 백골 상태로 발견되는 비극적인 죽음이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도쿄에서만 한 해에 32,000건이 고독사가 발생했다는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무연사회의 공포 속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을 중심으로 묘지 투어라는 새로운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죽어서 들어갈 묘자리를 살아있을 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둘러보며 죽으면 우리 옆자리에 눕자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씁쓸하지만 이것이 관계가 단절된 사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의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그 해법을 3가지 행동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로 내려놓기, 친해지기, 그리고 나다니기입니다. 첫 번째, 내려놓기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오랫동안 부동산 불패 신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의 부동산은 더 이상 안전 자산이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큰 집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삶의 규모를 줄이는 다운사이징이 필요합니다. 60대, 70대 부부에게 40평대 아파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생활비를 아끼는 것을 넘어 우리를 짓누르는 부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투자 역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녀의 삶은 자녀의 것입니다. 내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명확한 선을 긋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친해지기입니다. 가장 먼저 친해져야 할 대상은 바로 가족입니다. 수십 년간 회사 인간으로 살아오며 가정에 소홀했던 남편들이 은퇴 후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혼란을 겪습니다. 이를 은퇴 남편 재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색한 관계는 갈등을 낳고 가정에서 소외된 남편은 사회적으로 위험한 폭주 노인이나 망주 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가족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유행하는 15분의 법칙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살지는 않지만 구기 식지 않을 거리, 즉 걸어서 15분 거리 안에 살면서 서로를 돌보는 방식입니다. 이는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가족 공동체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현명한 지혜입니다. 가족을 넘어 친구, 그리고 사회와도 적극적으로 친해져야 합니다. 특히 남성들은 은퇴 후 기댈 친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동네 공원에 나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관계를 맺는 공원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정과 어린이집을 한 건물에 합치는 것처럼 세대를 융합하려는 사회적 노력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지혜를 배우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활기 속에서 외로움을 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노후 자산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다니기입니다. 집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8,000개 이상 생겨난 협동조합의 상당수가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협동조합은 돈벌이뿐만 아니라 자아실현과 사회적 기여라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적은 돈을 벌기 위해 스트레스 받는 주변부 일자리를 전전하는 것보다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며 활동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훨씬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열심히 나다니다 보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동네 공원에 아이들의 놀이기구 대신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기구가 늘어난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풍경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는 곧 돈을 버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은퇴는 더 이상 돈만으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시대는 변했고 성공의 규칙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가치관에 얽매여 큰 집과 자녀의 성공에만 집착한다면 우리의 노후는 고립과 질병, 그리고 가난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용기를 내어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 친해지고 부지런히 밖으로 나다녀야 합니다. 돈의 부족함을 사람과의 관계, 건강한 삶, 그리고 사회적 보람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닌 삶의 풍요로움과 따뜻한 관계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 깊이 있는 지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내일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성공의 법칙, 심지어 행복의 기준까지도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성공 공식이나 삶의 전략들은 이제는 달라진 시대의 파도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은퇴라는 삶의 중대한 과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베이비 부머 세대와 곧 그 뒤를 이을 40대, 50대 분들이라면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더 깊고 울림 있는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 사회를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흔히 단군 이래 가장 축복받은 세대라고 불리곤 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누렸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현실로 만들었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의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의 경제적 풍요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최초의 세대라는 씁쓸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 간극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저성장, 인구, 그리고 재정난입니다. 다소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에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성장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고속 성장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경제라는 파이가 계속해서 커졌기에 모두가 노력한 만큼 자신의 몫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금리와 함께 움직입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낮은 시대는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 또한 힘을 잃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는 한정된 파이를 두고 여러 세대가 나누어 가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인구입니다.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현상은 바로 인구 이동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더 나은 인프라를 찾아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이는 지역 경제의 붕괴와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세대의 인구 이동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중요한 사회경제적 이슈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난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괜찮다고들 말하지만 위기는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과 십수년 전 60조 원 수준이던 국가부채는 이제 6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부채일 뿐 여기에 약 5천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까지 더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거대한 빚 위에 서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과 4에서 5년 전 80조 원대였던 복지 예산이 이제는 123조 원에 달합니다. 늘어나는 빚과 복지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의 어깨를 짓누르게 될 것이고 지금의 은퇴 준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의 노후 소득원은 명확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자녀가 있었습니다. 2011년까지만 해도 노후 소득원에서 자녀가 주는 용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4에서 5년 만에 이 수치는 급격히 하락했고 그 자리를 위태로운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녀들 역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더 이상 부모를 온전히 부양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는 은퇴 후에도 쉴 수 없고 어떻게든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국의 공식적인 은퇴 연령은 50대 초중반이지만 실제 생계를 위해 마지막까지 일하는 연령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70대 초반에 이릅니다. 문제는 그 일자리의 질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생계형 노년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 문제가 심각하지만
오늘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돈의 가치를 메워주고 어쩌면 돈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노후 준비의 다른 요소들, 바로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크게 두 가지, 외로움과 고립, 그리고 질병의 문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고립의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의 독거노인 비율은 23%에 달하며 이 수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노년기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평균 6명에 불과하다는 통계입니다. 2명도 채 되지 않는 것이죠. 사회적 관계망이 끊어진 노년의 삶은 자연스레 집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 결과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여가 활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무려 83%가 텔레비전 시청이라고 답합니다. 텔레비전은 가장 수동적이고 고립을 심화시키는 활동입니다. 여기에 65세 이상 인구의 75%가 운전을 하지 못해 이동권마저 제약받는 현실은 이들을 더욱 깊은 고립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고립은 곧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안 아픈 것이 돈 버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한국 노인 인구의 46%는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이 보편적이고 안 아픈 것이 특별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아팠을 때 기댈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겉보기엔 잘 갖춰져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팠을 때 전문가나 시설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무려 92%가 가족의 수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간병으로 인해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이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험은 머지않아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 자금의 공포입니다. 일본에서는 부모나 배우자를 간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40대, 50대 간병 이직자가 600만 명에 달합니다. 한창 경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간병을 위해 퇴직하는 순간 중산층의 삶은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추락합니다. 심지어 가족에게 간병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회적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또한 초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은행을 믿지 않습니다. 이자가 거의 없는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현금을 집에 쌓아두는 것을 선호하게 된 것이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에 떠내려온 개인 금고들이 경찰서 뒷마당에 산처럼 쌓였던 사진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주인을 찾아 돌려준 금액만 우리 돈으로 3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사회가 성장을 멈추었을 때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연사회의 도래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사회라는 뜻이죠. 일본에서는 고독사라는 단어가 2010년 최고의 히트 신조어가 되었습니다. 죽은 지 한참 뒤에 백골 상태로 발견되는 비극적인 죽음이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도쿄에서만 한 해에 32,000건이 고독사가 발생했다는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무연사회의 공포 속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을 중심으로 묘지 투어라는 새로운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죽어서 들어갈 묘자리를 살아있을 때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둘러보며 죽으면 우리 옆자리에 눕자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씁쓸하지만 이것이 관계가 단절된 사회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의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저는 그 해법을 3가지 행동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로 내려놓기, 친해지기, 그리고 나다니기입니다. 첫 번째, 내려놓기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오랫동안 부동산 불패 신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의 부동산은 더 이상 안전 자산이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큰 집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삶의 규모를 줄이는 다운사이징이 필요합니다. 60대, 70대 부부에게 40평대 아파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생활비를 아끼는 것을 넘어 우리를 짓누르는 부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투자 역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녀의 삶은 자녀의 것입니다. 내 노후를 희생하면서까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명확한 선을 긋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친해지기입니다. 가장 먼저 친해져야 할 대상은 바로 가족입니다. 수십 년간 회사 인간으로 살아오며 가정에 소홀했던 남편들이 은퇴 후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혼란을 겪습니다. 이를 은퇴 남편 재택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색한 관계는 갈등을 낳고 가정에서 소외된 남편은 사회적으로 위험한 폭주 노인이나 망주 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가족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유행하는 15분의 법칙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살지는 않지만 구기 식지 않을 거리, 즉 걸어서 15분 거리 안에 살면서 서로를 돌보는 방식입니다. 이는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가족 공동체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현명한 지혜입니다. 가족을 넘어 친구, 그리고 사회와도 적극적으로 친해져야 합니다. 특히 남성들은 은퇴 후 기댈 친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동네 공원에 나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관계를 맺는 공원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정과 어린이집을 한 건물에 합치는 것처럼 세대를 융합하려는 사회적 노력도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지혜를 배우고 어른들은 아이들의 활기 속에서 외로움을 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노후 자산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다니기입니다. 집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사회에 기여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8,000개 이상 생겨난 협동조합의 상당수가 은퇴자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협동조합은 돈벌이뿐만 아니라 자아실현과 사회적 기여라는 가치를 동시에 추구합니다. 적은 돈을 벌기 위해 스트레스 받는 주변부 일자리를 전전하는 것보다 만족감과 보람을 느끼며 활동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훨씬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길입니다. 열심히 나다니다 보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동네 공원에 아이들의 놀이기구 대신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기구가 늘어난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풍경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료비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는 곧 돈을 버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은퇴는 더 이상 돈만으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시대는 변했고 성공의 규칙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가치관에 얽매여 큰 집과 자녀의 성공에만 집착한다면 우리의 노후는 고립과 질병, 그리고 가난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용기를 내어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 친해지고 부지런히 밖으로 나다녀야 합니다.
돈의 부족함을 사람과의 관계, 건강한 삶, 그리고 사회적 보람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닌 삶의 풍요로움과 따뜻한 관계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샘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 깊이 있는 지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내일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성공의 법칙, 심지어 행복의 기준까지도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성공 공식이나 삶의 전략들은 이제는 달라진 시대의 파도 앞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은퇴라는 삶의 중대한 과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베이비부머 세대와 곧 그 뒤를 이을 40대, 50대 분들이라면 더욱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이 더 깊고 울림 있는 지식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들에게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 사회를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흔히 단군 이래 가장 축복받은 세대라고 불리곤 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누렸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현실로 만들었던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의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의 경제적 풍요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는 최초의 세대라는 씁쓸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 간극이야말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키워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저성장, 인구, 그리고 재정난입니다. 다소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에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성장입니다. 과거 대한민국은 고속 성장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경제라는 파이가 계속해서 커졌기에 모두가 노력한 만큼 자신의 몫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은 중장기적으로 금리와 함께 움직입니다. 요즘처럼 금리가 낮은 시대는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 또한 힘을 잃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는 한정된 파이를 두고 여러 세대가 나누어 가져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더 이상 풍요로운 미래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인구입니다.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현상은 바로 인구 이동입니다. 일자리를 찾아 더 나은 인프라를 찾아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고 이는 지역 경제의 붕괴와 사회적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세대의 인구 이동은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중요한 사회경제적 이슈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재정난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괜찮다고들 말하지만 위기는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과 십수년 전 60조 원 수준이던 국가부채는 이제 6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부채일 뿐 여기에 약 5천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까지 더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거대한 빚 위에 서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과 4에서 5년 전 80조 원대였던 복지 예산이 이제는 123조 원에 달합니다. 늘어나는 빚과 복지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의 어깨를 짓누르게 될 것이고 지금의 은퇴 준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흔들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의 노후 소득원은 명확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자녀가 있었습니다. 2011년까지만 해도 노후 소득원에서 자녀가 주는 용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4에서 5년 만에 이 수치는 급격히 하락했고 그 자리를 위태로운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녀들 역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더 이상 부모를 온전히 부양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는 은퇴 후에도 쉴 수 없고 어떻게든 일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한국의 공식적인 은퇴 연령은 50대 초중반이지만 실제 생계를 위해 마지막까지 일하는 연령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70대 초반에 이릅니다. 문제는 그 일자리의 질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생계형 노년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 문제가 심각하지만 오늘 저는 돈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돈의 가치를 메워주고 어쩌면 돈보다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노후 준비의 다른 요소들, 바로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것을 크게 두 가지, 외로움과 고립, 그리고 질병의 문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고립의 문제입니다. 현재 한국의 독거노인 비율은 23%에 달하며 이 수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노년기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평균 6명에 불과하다는 통계입니다. 2명도 채 되지 않는 것이죠. 사회적 관계망이 끊어진 노년의 삶은 자연스레 집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 결과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여가 활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무려 83%가 텔레비전 시청이라고 답합니다. 텔레비전은 가장 수동적이고 고립을 심화시키는 활동입니다. 여기에 65세 이상 인구의 75%가 운전을 하지 못해 이동권마저 제약받는 현실은 이들을 더욱 깊은 고립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고립은 곧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안 아픈 것이 돈 버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한국 노인 인구의 46%는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3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픈 것이 보편적이고 안 아픈 것이 특별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아팠을 때 기댈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겉보기엔 잘 갖춰져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팠을 때 전문가나 시설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무려 92%가 가족의 수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간병으로 인해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이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험은 머지않아 우리가 마주할 미래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 자금의 공포입니다. 일본에서는 부모나 배우자를 간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40대, 50대 간병 이직자가 600만 명에 달합니다. 한창 경력이 정점에 달했을 때 간병을 위해 퇴직하는 순간 중산층의 삶은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추락합니다. 심지어 가족에게 간병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회적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또한 초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은행을 믿지 않습니다. 이자가 거의 없는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는